네, 안녕하세요. 저는 LG전자 데이터 플랫폼 팀에서 온 이호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조인한 지 한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2년 반 동안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만들고 이제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저와 저희 팀이 저희가 어떤 배경에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추진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으며 그 과정에서 이제 데이터브릭스가 어떤 가치를 만들어 줬는지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 내용은 이렇게 보시는 대로입니다. 그래서 어떤 배경에서 시작했는지와 저희가 일을 해나간 여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AI 시대에서 우리 플랫폼이 어떻게 진화해 나가야 될지 그런 얘기를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네, 일단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말은 이게 되게 여러 가지 상황에 쓰일 수 있는 말인데요. 일단은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결국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뜻으로 알고 제가 이 얘기를 가져왔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저희 상황에 조금 빗대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데이터브릭스라는 컵을 선택을 했고요. 이 컵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이 빈 컵을 채우는 일을 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얘기는 결국 이 빈 컵을 채워 나가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저는 MS 본부에 소속돼 있고요. 저희 MS 사업본부에서 하는 일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판매하고 이제 제조하고 판매하는 제품이 보시는 제품들이에요. 혹시 제가 모든 제품을 다 일일이 나열하진 않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TV 저희가 제조하고 있고, 이제 또 많이들 아시는 스탠바이미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운드바, 그리고 스피커, 그리고 노트북, 그램, 그 다음에 PC에서 사용하는 모니터, 그 다음에 사이니지는 쉽게 말씀드리면 전광판입니다. 사이니지, 그리고 이제 프로젝터, 이런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고요. 저희 스마트 TV나 그리고 일부 모니터, 프로젝터 제품에는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OS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웹OS라는 이름이고요. 그 웹OS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사업도 함께 저희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만들기 전부터도 당연히 이 본부에서는 데이터 분석 활동은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주로 어떤 용도로 데이터 분석을 했느냐, 되게 티피컬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제 기기의 사용성을 분석하는 데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CS에 대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품의 신규 기능 같은 걸 기획하는데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인하고 나서 이제 현황을 조금 살펴본 바로는,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면서 좀 그때를 되돌아봤을 때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의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진짜 이 목적으로 이 데이터를 활용해도 되는가에 대한 이제 검토가 내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 검토를 위한 프로세스를 진행하는데, 일단 이렇게만 말씀을 드려도 굉장히 까다로운 프로세스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이제 법무, 그리고 이제 고객에게 제공되는 약관, 이런 거를 다 검토해서 이 데이터 활용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프로세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프로세스를 시도하는 것부터도 어려울 뿐더러, 그 다음에 그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리드타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할 만한 환경이 조금 아쉽게 있었습니다. 아예 없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 물론 이제 개인 PC에서 엑셀 같은 거를 사용하는 부분은 당연히 어렵겠죠. 대용량 데이터가 되면. 그리고 엑셀이 아닌 환경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 리소스 제약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제 큰 데이터를 다루는데 조금 성능적으로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그런 어려움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분석 환경을 조금 더 개선된 환경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가 다 적재되어 있고, 이거를 좀 어려움 없이
어려움이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더 나은 성능으로, 그리고 데이터가 이미 적재되어 있어서 플랫폼 안에서 사용자를 기다리는 형태로, 그래서 사용자가 데이터를 찾아나가는 과정을 조금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대용량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만들려면 이제 기술적으로 어떤 요구 사항을 좀 만족시켜야 될까를 좀 정리해 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째로는 이제 저희가 한 수백 테라 정도 되는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고 그걸 관리를 했어야 됩니다. 할 수 있어야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SQL 혹은 이제 파이썬 노트북 코드를 통해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독립적으로 좀 제공이 됐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었어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을 운영을 하려면 이제 시스템 사용자의 행동이나 그 다음에 이제 리소스를 어떤 리소스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다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이제 좀 상세한 내용이 다 로깅이 되어야 했고,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데이터랑 시스템의 리소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사용자 레벨로 이제 제어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제어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고요. 좀 더 편하게 제어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으로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사내에서 요구하는 보안 요구 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 사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는 최종적으로는 데이터브릭스를 선택을 한 거고, 그래서 데이터브릭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보시는 거는 이제 저희 시스템 아키텍처인데요. 사실 굉장히 특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진 안 찍으셔도 돼요. 어디든 있는 그림입니다. 정말 티피컬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 메인 아키텍처가 사실 이 아키텍처에서 그렇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 원천에서부터 저희가 일단은 에어플로우를 사용을 해서 델타 레이크 쪽으로 데이터를 끌어오고요. 그 다음에 델타 레이크 안에서는 이제 목적과 용도에 맞게 데이터를 가공해 가면서 분석 환경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들은 SQL을 하든지 아니면 노트북을 사용하든지 대시보드나 그리고 데이터브릭스의 지니스페이스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활용하고 소비하는 구조입니다. 사실 이 모든 아키텍처가 가능했던 거는 확장 가능하고 되게 높은 내 고장성을 가졌으며 클라우드 기반의 분산 처리, 객체 스토리지 저장소인 S3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S3 서비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은 이 얘기를 길게 할 자리는 아니니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S3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지금부터 이제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 과정에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저희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과정이 다 이제 도전의 연속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돌이켜 보니. 그래서 이제 챌린지라는 표현을 썼고요. 사실 이거를 진행해 나가면서 되게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될 순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이제 기술적으로 어떤 기술을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에 대한 이런 결정을 내릴 때는 최대한 이제 가설을 수립하고 그 가설을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해 나가면서 결론을 내리는 쉽진 않지만 이런 방식을 최대한 고수하려고 좀 노력을 했었습니다. 좀 유명하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신 마틴 파울러가 하신 말씀인데요. 제가 뭐 뵌 지 얼마 안 돼서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말을 하면 이렇게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이 말씀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관한 말씀이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저 부분만 좀 떼서, 지금 색칠된 부분이 있죠. 그 부분만 떼서 이제 좀 마음에 담고 있는데, 오토메이트 에브리띵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람의 손을 최대한 안 타고 이제 가능한 모든 것을 자동화를 해서 이게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수많은 결정과 기술이 사용된 이유에 대한 백로그나 아니면 이제 노하우 같은 게 남을 텐데,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다 사람한테만 남는 게 아니라 시스템 안에 다 녹아들기를 좀 원했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좀 필요한 게 자동화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는 좀 이런 원칙을 가지고 요 다음에 말씀드릴 모든 내용에
좀 최대한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일단 데이터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플랫폼의 중요한 성능을 좀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일 왼쪽부터 보시면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조회 속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조회하는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을 했냐면, 저희가 가진 데이터가 좀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데이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수백 테라 정도 돼요, 사이즈가. 그러다 보니 이거를 이제 단일 테이블로 하기에는 너무 불리하다는 한 점이 너무 많아서 일단 요 테이블은 특정 컬럼 값을 기준으로 이제 여러 개의 테이블로 분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샤딩이 아니라 그냥 물리적으로 테이블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의 사용 유스 케이스에 뭐 큰 영향 지장이 없었고, 그리고 데이터를 좀 작게 만드는 게, 관리 단위를 좀 작게 만드는 게 이제 좀 비용이나 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좀 있었죠. 일단 예측 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크면은 모든 내가 알고 있던 상식과 원칙이 다 어그러지더라고요. 이게 분명히 됐었는데 데이터가 커지면 이걸 다 뭉개버려요. 그런 상황을 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작은 사이즈로 쪼개려고 했고, 다음에 이제 파티셔닝을 적용을 했습니다. 파티셔닝은 뭐 너무 당연하게 널리 알려진 거니까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데이터브릭스에서는 이제 파티셔닝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좀 더 있는데, 블룸 필터랑 맨 오른쪽에 제가 적어놓은 블룸 필터랑 리퀴드 클러스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당시에 또 구축할 때도 이제 세 가지 파티셔닝을 포함해서 세 가지를 다 좀 검증을 해보자, 어떤 게 유리할까. 그래서 그 결과 benchmark를 한 결과로 이제 파티셔닝이 그래도 우리가 가진 데이터의 사용례나 이제 데이터의 특성에 제일 좋은 성능을 내더라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는 파티션만 적용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2024년에 한 벤치마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리퀴드 클러스터가 얼마나 더 성능이 발전이 돼서 우리의 파티셔닝을 좀 더 압도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고만 좀 해주시기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저장 속도에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뭐가 있냐면, 사실 이제 파일 기반 데이터 저장 속이니까 이제 스몰 파일 프로블럼이라고 부르는 이 프래그멘테이션이죠. 그러니까 작은 파일 사이즈로 이제 데이터가 쪼개지는 현상인데, 당연히 큰 사이즈의 파일 하나보다 작은 사이즈의 파일 여러 개가 그 파일 I/O 하는데 오버헤드가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성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일단 테이블 속성에 저 뭐 타겟 파일 사이즈라는 속성을 1기가 정도로 이제 잡아놓고 속성만에만 그렇게 지정을 한다고 이제 저게 이쁘게 1기가로 딱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저희 옵티마이즈도 해주고 그런 노력을 좀 했습니다. 왜 1기가로 속성을 잡아놨는데 이게 파일이 1기가로 유지를 안 되느냐에 대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저희는 데이터를 이제 조회만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삭제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대용량 데이터를 다루는 시스템에서 이 데이터를 뭐 업데이트하거나 딜리트하는 게 되게 흔한 일은 아니죠. 그래서 처음에 저희도 이 데이터를 삭제해야 된다는 상황을 이제 인지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슬픔을 받아들이는 5단계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이라고. 이제 그 과정을 저희도 똑같이 겪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상황을 이제 수용하기로 하고, 삭제를 그럼 어떻게 경제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제 이벤트는 되게 수시로 발생을 하고, 그 이벤트를 모아서 그러면은 한번 뭐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지우지 말고 이제 뭐 적어도 데일리 배치로 모아서 지우자. 그리고 이 파일 딜리트할 레코드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테이블을 스캔해야 되니까 스캔 횟수도 좀 최소화를 하려는 노력을 했고, 이게 저희 조회를 위해서 파티셔닝을 해놓은 저 구조가 딜리트 할 때는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데이터 생김새가, 형상이. 생김새 좀 너무 단어가 저렴하네요. 형상이 좀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삭제는 풀스캔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회와 삭제 두 마리를 다 잡으려다 보니까, 그래도 조회가 좀 더 크리티컬하고 사용자 접점에 나가는 기능이니까 삭제를 조금 희생을 하고 조회 속도를 올리는 쪽으로 전략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삭제에 대해서도 이제 풀스캔을 최소화하는 형식으로 좀 경제화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장소를 절약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뭐가 있냐면, 델타 레이크가 그거잖아요. 그 파일이 업데이트되거나 딜리트되면은 이제 파일을 버저닝을 해서 올드 버전 파일이 뒤에 남죠. 그리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도 뭐 30일 이내에 자동으로 지워지는데,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수백 테라 데이터가 그 사이즈가 되면 그 올드 버전이 남아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S3 비용이 나가잖아요. 그 비용을 조금 줄이고자, 그 비용이 되게 만만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베큐물 강제로 우리 한 달 기다리지 말고 베큐물 강제로 돌리자 해서 그 올드 버전을 싹 날리는 시도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도 이제 디메리트가 있죠. 타임 트래블을 사용할 수 없는. 그리고 사실 저희가 팀에서 이거 했던 이런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저희 팀원이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어요. 그래서 저 아래 보시면 링크가 담겨 있는데 저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상세하게 써 있으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많이 들어오시면은 광고비가 쌓이고 그 광고비가 저희 과자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디 한 번씩만 찾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허들 중에 한 가지인데 이게 정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뿐 아니라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는 허들을 좀 낮추려고 사내에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이 정책을 조금 검토를 좀 해서 재정리를 하고 그 프로세스가 필요하니까 그런 검토 프로세스를 없앨 수는 없으니 이걸 좀 최대한 간소화를 하자는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유관 부서를 찾아서 이제 논의를 해서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아레나를 다시 확실히 정하고 해서 이렇게 간소화된 프로세스를 이제 뭐 문서화를 해서 이제 가이드로 배포하고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사실 리드 타임 검토에 소요되는 리드 타임이 뭐 1개월에서 한 1주 정도로 줄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스트 케이스는 한 2, 3개월 걸린 케이스도 봤는데 이제 그거에 지금은 뭐 아무리 길어도 1주 안에는 좀 해결되는 그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음은 모니터링인데 이제 사실 모니터링 되지 않는 시스템은 만든 게 아니죠. 덜 만든 거죠. 반쪽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데이터브릭스 워크플로우에도 그 워크플로우의 실행이나 이런 실행 결과, 성공 실패 같은 거를 이제 알림해주는 기능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원하는 기능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별도로 좀 그런 시스템은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실패가 났을 때 실시간으로 알림을 받아서 이제 장애 대응의 리드 타임을 좀 최소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하는 부분은 이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그다음에 성능 그리고 이거는 데이터를 담는 시스템이니까 데이터의 품질 같은 지표도 개발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저 깨알같이 적힌 애들이 저희가 구현해서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링 지표들인데 저런 거는 이제 필요에 의해서 계속 개발해서 추가해 나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자가 처음엔 3명이었다가 이제 지금은 한 5명까지 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상대해야 되는 사용자들은 한 200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반복적인 운영 업무를 이게 자동화를 통해서 이제 하려는 노력은 이건 뭐 생존을 위해서 되게 필수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가능한 모든 업무를 자동화를 하려고 했고 특히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사용자가 시스템의 접근 권한 그리고 데이터를 보겠다는 권한을 요청을 했을 때 이 권한을 그 사람한테 이제 부여하는 이런 작업 같은 거 그리고 그 분석 사용자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을 위한 이제 리소스를 이제 할당하고 권한을 부여해주는 이런 작업들 이런 거 일단 자동화가 됐고 그다음에 월간 뭐 매월 주기적인 리포트 같은 것도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만들었고 파이프라인 모니터링 그러니까 파이프라인뿐 아니라 이제 모니터링을 위해서 이제 로그를 수집하는 모니터링 로그를 조회해서 수집하는 이런 기능도 자동화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자동화하기 전에는 사실은 운영 업무가 어떤 게 있고 그게 어떤 프로세스로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좀 정형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사실 먼저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하는 운영 업무 중에 이제 데이터 공급 서비스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추출해주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요청을 하면 그 데이터를 뽑아서 전달해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런 것도 앞서 말씀드린 그 정책 간소화랑 그다음에 운영 업무의 자동화로 리드 타임을 많이 좀 줄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저희는 이제 일단 플랫폼의 사용자가 좀 확대가 되는 게 저희 조직에 좀 보탬이 되니까요. 그 플랫폼 사용자들한테 잠재적인 사용자들한테 이제 플랫폼의 사용법에 대한 교육도 좀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랩업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이제 조회랑 삭제를 모두 수행해야 되는 이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엔지니어링적인 에포트가 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책을 간소화하려는 노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니터링이 잘 되는 시스템은 결국 이제 그 시스템과 시스템에 담긴 데이터의 신뢰도가 올라가는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리자에게든 아니면 그 시스템의 사용자에게든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 시스템은 신뢰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 업무를 자동화를 해서 효율적으로 리소스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컴퓨팅 리소스뿐 아니라 사람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시간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줄로 정의를 하자면 대용량 데이터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분석 플랫폼을 구축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평가는 직접 하면 안 되는데 오늘은 고객 사례 발표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만든 플랫폼이 이제 AI 시대를 맞이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그러니까 결국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적재해서 가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시스템이 AI를 활용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조금 담겨 있던 내용이에요. 요거는 좀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이거는 철저하게 저 개인의 사견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AI 시대를 맞이해서 너무 많은 담론들이 이렇게 휘몰아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제가 이제 전문가인 것처럼 제 의견을 한마디 얹고 싶지 않아요. 제발 찍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저 개인의 의견이라고만 참고를 해주십시오. 쟤는 저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참조하시지, 제가 절대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감안하고 좀 봐주십시오. 제 생각입니다. 일단은 저기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LLM을 통해서 의 등장으로 이제 AI의 활용도가 확 올라갔잖아요. 근데 LLM은 인간의 언어를 학습했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은 갖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되게 불완전하게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AI를 써서 얘한테 내 일을 대신하게 해주려면 얘한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인간의 지식을 AI한테 가르쳐줘야 되는데, 인간이 만들고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은 보통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AI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사람을 위한 데이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남긴 지식이었던 거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정형이든 비정형이든 모든 데이터가 다 그렇게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AI가 이 인간이 가진 지식을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려면 AI가 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조금 풀어 써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표, 차트 이런 거를 보면 시각적으로 빠르게 이해하지만 AI는 더 헷갈리기만 하잖아요. 이런 케이스도 있고, 정형 데이터를 인간이 이해하는 것만큼 AI가 빠르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고, 결국은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든 변형을 하고 가공을 하는 게 일이 AI를 활용하는 데 필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 상황은 또 뭐가 있냐면, 최근 2, 3년 동안 이제 데이터브리스 기능이 이제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게 속속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을 합쳤을 때,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식으로 플랫폼을 구축해서 써먹어야겠다. 이게 물론 이제 데이터브릭스에서 제시하는 로드맵인 것 같지만, 그래서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환경이 있으니 이제 AI를 활용을 하던 하지 않던 데이터를 활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기능을, 데이터브리스의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일까지 우리 플랫폼 위에서 해보자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필요한 기술을 좀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비용이에요. 저렇게 했을 때는. 그래서 비용을 통제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서 기술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네스 플랫폼이란 말이 요즘 많이 도는데, 요즘 많이 돌고 있는 정의랑 지금 여기 보시는 거랑은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결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저희 사견이라고,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재정의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의 이 여정을 함께 해준 저희 데이터 플랫폼 팀원들, 고은미, 김정우, 신다연, 주영권, 최민기,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를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